오늘 패널 토론의 자장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조항희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지금부터 약 50분 정도 진행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항희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우주개발의 미래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기조 발제와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는데, 사실은 우주 분야의 발전사를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산업과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은 항공 산업이 발전된 나라에서 자동차가 발전해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고요. 그 다음이 스웨덴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단히 좋은 공군력을 갖고 있었고, 일본도 공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던 많은 전투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사람들이 토요타 자동차를 갖고 신칸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선진국들은 과거에 항공 쪽에서 많은 기술을 축적했었고 인력을 키워서 그런 인력들이 항공 쪽과 우주 쪽으로 또 가면서 많은 기술이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켰고, 이제는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의 우주 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우주 개발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건국대 이창진 교수님이시고요. 아마 우리나라 우주 정책에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개발 쪽도 경험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분은 이제 제조업체 쪽인데요. AP 위성의 오대일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자는 주로 우주 탐사, 우주 관측 쪽에 맡고 계시는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 연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론자는 소형 위성을 담당하고 있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의 장태성 박사님 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네 분들께 잠시 한국 우주기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형 위성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태성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은 저희 소형위성 지금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누리호의 세 번째 발사에 탑재되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재 누리호의 다음 주 완벽한 발사와 성공적인 궤도 진입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성공을 해서 이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우주로 우리 위성을 직접 진입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 자산을 확보하는 데 큰 이바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짧은 시기에 위성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전자광학 카메라 기술은 물론이고 IR 카메라, 그리고 영상 레이더 기술까지 모두 다 갖추었고,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위성을 직접 우리가 우주 궤도로 올려 보낼 수 없었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는 우주 예산 규모를 보면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이 5개 나라가 전체 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독일과 EU, 이탈리아, 영국, 인도, 그리고 한국까지 합치면은 약 정부 지출 규모의 약 93%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제 10위권에 드는 우주 개발 예산을 쓰는 국가로서 우주 발사체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확보하게 되고, 우리의 위상하고 걸맞는 역할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리호의 성공, 그리고 이후에 전개될 우리나라 우주 개발, 그리고 우주 산업에 있어서 일대 전환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누리호 발사 이후에 반복 발사 사업에 대해서
거는 기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에 총 전 세계적으로 114기의 발사체가 발사가 됐고 그중에 10기가 실패가 됐습니다. 2019년에는 102회가 발사가 됐고 5회가 실패가 됐습니다. 대부분 발사가 이제 그 소형 발사체 위주의 초기 시험 상황에서 실패가 일어났지만 상용 발사체로 활용을 하고 있는 장정이나 PSLV, 소유주, 베가에서도 실패가 기록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발사체를 개발을 해서 성공적으로 궤도 진입을 시켰다 하더라도 한 번의 성공이 이후에 모든 성공을 다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발사체의 경우에 성공이라는 건 항상 확률적으로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술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이 반복 발사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례의 반복 발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신뢰도를 확보를 하고 기술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3번째 발사나 4번째 발사에는 총 5기의 위성을 한꺼번에 발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스페이스X의 펄컨 9이나 이런 발사체에서 했듯이 다중 발사를 할 수 있는 수용성을 갖춘 구조물을 어퍼 스테이지에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구자들이 차근차근히 수행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 좀 더 경량화를 한다든가 또는 중량대 추력비를 증가시키는 이런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향후에 정책적으로 이 발사체 사업을 어떻게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발사체 시장이 상당히 양극화가 심합니다. 소형 발사체를 이용한 소형위성 위주의 수요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탐사나 인간의 우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성능이 훨씬 강화된 대형 발사체 위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발사체 카테고리 모두 다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시장 경쟁력을 주도하기 위한 재사용 발사체가 핵심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3U나 6U 크기의 위성을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종래보다 한 50% 정도 줄었고요. 100kg급 위성을 발사하는 비용도 현재 스페이스 X사의 공시된 가격에 의하면 대략 한 12억 정도, 옵션과 발사비를 뺀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사용 발사체는 지금 기존에 있는 상용 발사체 시장에서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사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가 발사체를 산업화해 하나의 토대로서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초기 단계 발사이기 때문에 이후에 차근차근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향후에 우리 발사체 산업을 가지고 비즈니스 성장 모델을 만들고 자생적인 발사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경쟁력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누리호를 통해서 이제 발판을 만들었고 기술 안정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정아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물리학자 황정아라고 합니다. 오늘 김경민 교수님 기조강연과 그리고 민정민 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이제 딱 일주일이 남아서 다음
다음 주 10월 21일인데요.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의 역사는 누리호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날짜를 10월 21일로 못 받고 싶지는 않은데요. 아시겠지만 발사체 발사 시도가 사전에 고려해야 될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사는 꼭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에 발사를 할 거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가장 좋은 날에 발사를 하게 될 것이라서 아마도 1차 시도는 21일이어도 다른 날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점을 꼭 실패, 성공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75톤급 엔진의 시험 발사를 성공을 했고 클러스터링이나 다른 추력기 시험에 모두 다 그러니까 누리호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모두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일 뿐 이미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이제 자국의 땅에서 자국의 발사체로 자국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 주권을 갖는 세계에서 7번째가 나라가 되는데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사업단이 이미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들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성공과 실패는 그 타이밍, 그러니까 1차 시도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차, 3차에 또 하면 되니까 그것을 실패라고 부를 수가 없고 이미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리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국의 발사체로 1.5톤급의 위성을 적에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추진력을 갖는 로켓을 이제 막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역사가 1992년에 발사한 우리별 1호부터 시작해서 이제 30년이 된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겨우 간신히 저궤도에 1.5톤급의 위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우주 기술 정도 확보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향후 30년을 준비하기에 지금이 매우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설계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또 향후 3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과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넓은 세상으로 우리의 우주 개발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비전과 목표를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UAE 아랍에미리트의 예를 잠깐 들면 아랍에미리트가 자국의 첫 번째 인공위성인 칼리파셋을 성공한 지 딱 3년 만에 화성의 궤도 탐사선은 아마를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젊은이들에게 발전과 도약과 도전에 경계는 없다라는 것을 그 나라의 총리가, 그 나라의 과기부 장관이, 그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온 국민에게 선언했죠. 우리도 이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우주 개발이 아니고 제대로 된 설계도를 가지고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주 미션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책임 있는 목소리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지금이 제일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AP 오대일 사장님. 저는 AP위성의 오대일 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가 하는 주 종목이 위성과 위성통신인데 일단 누리호 발사체를 이제 1호 발사를 일주일 앞두고 이런 포럼에 초대해 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누리호 2호에 저희 회사가 개발하는 160kg 정도의 시험 검증 위성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1호 발사에는 그냥 더미가 올라간다면 2호 발사체에는 이제 실제 시험 검증 위성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개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누리호 1, 2호 발사가 있지만 뭐 뉴스페이스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뭐 스타링크가 12,000개를 위성을 쏜다. 뭐 아마존이 한 3,000개인지 뭐 이런. 그다음에 또 중국도 지금 뭐 2개의 컨스텔레이션으로 약 12,000개 이상을 쏘겠다고 지금 ITU에 뭐 이렇게 파일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보면은 뭐 버진 갈락틱하고 또 아마존의 또 뉴세퍼든가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에서 우주 관광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생각에는 꼭 15세기, 16세기의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 때가 이렇게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 전 세계를 뭐 물론 이제 콜럼버스와 그의 아문센, 마젤란 등이 이제 전 세계 일주를 하고 그다음에 스페인 함대들이 뭐 멕시코와 잉카 문명들을 또 할 때 그 후로 이제 뭐 네덜란드의 동인도에서와 영국의 동인도에서가 생기면서 이제 세계 역사 판도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 산업도 지금은 이제 다 뭐 주식시장에 우주 산업 ETF가 생기는 등 해왔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6세기의 대항해 시대 또 르네상스 시대처럼 우주 산업이 이제 그렇게 가지 않나. 제 기억에 한 3년 전쯤에 룩셈부르크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에서 저희 회사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경제성, 그러니까 경제부 쪽에 디렉터가 이제 스페이스 어페어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랑 뭘 협력할 걸 없나 하고 찾아온 게 우주 광물 탐사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에 뭐 인도의 뭐 이런 정황이나 아니면 뭐 향료들을 또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배들을 출범시켰듯이 그 네덜란드가 그랬듯이 룩셈부르크 같이 또 작은 나라가 우주 광물 탐사를 위해서 뭐 같이 협력할 건 없는데 계속 해마다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보면 황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리호 발사 성공은 거의 됐다라고 보고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를 어떻게 이제 향후 30년을 그려갈 건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 또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창진 교수님. 예, 그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이제 우리 김경미 박사님이 기조연설하시면서 우주 개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그 화두를 던지신 것 같아요. 그 임종미 박사님이 이제 발사체에 관한 어떤 향후 개발 방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발사체를 개발해서 다음 주에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면은 지난 한 30년 동안 우주 개발을 위해서 사실은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완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그동안 뭐 위성도 개발했었고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발사장도 했고 위성 관제나 통신 그리고 기타 이제 거기에 필요한 산업체의 어떤 생태계도 조성했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된 게 있었는데 우주로 나가는 수단인 발사체는 우리가 개발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항목이라 우리가 독자 개발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통하지 않고는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다음 주에 이제 최종적인 어떤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발사체가 성공이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추게 되고 기술력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우주 개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어떤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그 자연스러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김경미 교수님이 아까 기조연설 하시면서 나카소네 일본 총리께서 그 우주 개발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엔지니어링 혹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력이고 그게 외교고 국방이고 뭐 사회고 문화고 그래서 문화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그런 방향이 아닌가.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주 개발하는 선진국들은 단순한 이 우주 개발을 기술 개발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그 국력을 결집하고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걸 활용하고 있더라.
그게 아마 우리한테 주는 그 시사점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우리가 우주 그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나서 성공을 한 다음에는 이 발사체를 어디다 쓸 것인가, 이 발사체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것인가. 만약에 주변 환경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 환경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 발사체 기술을 어떤 논리로 끌고 갈 것인가, 뭐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임종민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의 발사체를 비즈니스 모델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 회사들은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이 발사체에 관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보존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 육성을 하는 그런 육성 정책을 계속 피우고 있는데,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게 현재 우리나라 우주 개발 체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그 개발 지배 구조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발사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또 본다 그러면은 이게 국제 협력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소형 발사체를 발사하고 뭐 외국의 위성을 대신 무료로 쏘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우리가 미국하고 아르테미스 협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르테미스라는 것은 이제 달에다가 기지를 건설하고 뭐 유인 그 탐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는 아직 그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한국형 발사체에 관한 어떤 그 기본 스탠스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우주 발사체를 개발을 하더라도 미국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 능력을 좀 키우려고 한다면은 결국 적극적으로 미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아르테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 발사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관계 개선이나 아니면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그 반복 발사를 4회 하기로 지금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한 어떤 그 액션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한국형 발사체가 제대로 이제 되면은 성공하면은 아마 이러한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그 가능성, 예를 들면 한미 발사체 협력에 관한 어떤 그 가능성이나 아니면 활용 방안 이런 것들도 진지하게 타진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발사체가 이제 성공적으로 되고 위성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우리가 스페이스 파워를 기를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됐다라고 보고요. 스페이스 파워라는 게 이제 단순히 R&D의 혹은 엔지니어 혹은 테크놀로지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우주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얻는 이득, 경쟁력, 국가 경쟁력의 강화 아니면 외교력의 확보 이런 것들을 다 말한다면은 결국 자연스럽게 과연 그 한국형 발사체 성공 이후에 우리가 확보한 그 스페이스 파워가 그거를 계속 지속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그런 지배 구조 체제가 현재와 동일한 게 맞는 것인가라는 아주 근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 파워의 확보와 발전을 위한다면은 그 거버넌스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린애가 좀 커서 체격이 커졌으면은 유아용 옷은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에 걸맞는 옷도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의 멋도 부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환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지배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배 구조의 변환을 보면은 아직도 이런 그 우주 파워, 스페이스 파워나 아니면 우주 문화, 아니면 우주의 국가 경쟁력 이런 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R&D의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음 주에 발사체가 성공하면은
그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그 네 분의 토론자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축약되는 내용이 아마 누리호의 발사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누리호가 성공하고 그 이후에 그 반복 발사를 할 텐데 신뢰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를 누가 세울 것인가, 그리고 국제 협력 전략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같은 내용들이 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조 강연을 하시면서 국제 협력과 국제 외교, 강력한 거버넌스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그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요, 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우주 개발에 각국이 열의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조 강연하신 김 교수님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강연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카소네 일본 야스히로 총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두 가지 거대 과학 분야가 있다. 하나가 스페이스고 하나가 뉴클리어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로 4기를 수출했습니다. 저는 터파기 공사할 때부터 거기를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터파기 공사에는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이런 사람들이 55도 열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70년대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구내 식당에 갔는데 몇 명이 먹느냐 하니까 5천 명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원자력 기술에는 이 한밭집 기술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한밭집 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공기를 늘 우리는 정확히 맞추거나 빨리 맞춥니다. 이게 우리 큰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참 일본 말인지 모르겠지만 돈 내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왕창 하는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는 여태까지 거대과학 분야를 아직 못 넘었는데 이제 누리호가 발사되면 본격적인 우주 개발의 시대가 열린다 보는데, 아까 이제 이창진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도 국가가 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일본은 지금 H2A고 그 다음에 우주 정거장 보내는 건 H2B고 그 다음에 H2-3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H2A를 사용하면 기관 로켓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민간 기업에 이제 넘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쯔비시가 이제 받아야죠. 그 작사에서 미쯔비시로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에 3개를 미쯔비시가 발사하되 2개는 국가가 주문을 하겠다. 1개는 외국에서 받아오라 주문을. 이렇게 해서 넘겼어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 인공위성 쏘고 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일본이 굉장히 바빠진 게 뭐 액선 탐지 레이더에서부터 GPS 위성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처음에는 3개 중에 2개면 70%를 감당하겠다 했는데 거의 뭐 90%를 감당하는 모습이 돼 있어요. 하물며 우리보다도 훨씬 우주 기반이 탄탄한 나라도 국가가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잘못됐다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창진 교수님도 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그 수익 계산 대차도 대주법 마찬가지로 나라가 몇 개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국가가 그 밀어주는 거를 왜 민간 기업이 국가한테만 의지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말고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스페이스 디벨롭먼트가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열심히들 전부 다 공학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될 때 이제 시장의 확장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대전연구소에서부터 각 기업에서 머리 짜매고 그냥 열심히들 그 노력하는 거는 대한민국 그 근로자 엘리트 근로자들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뭐 집에 가서도 자면서도 그런 꿈을 꾸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엘리트들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민간에서 믿어줄 테니까 그 또 국가도 어느 궤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물론 재촉은 하겠죠. 재촉은 하겠지만 여타의 나라를 보면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 국민들도 성원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팔아먹는 우주 기술을 팔아먹는 날이 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오고 기다려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그 발토론자분들께서 몇 가지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황정화 박사님께서 앞으로는 그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측면에서 무슨 아이디어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우주 개발 역사가 우리별부터 시작을 해서 30년이 꼭 30년째가 됩니다. 2022년. 그러면 향후 2050 스페이스 2050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설계도를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사실 수단이 목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인프라가 없어서 우리가 지구 중력권을 탈출시켜서 무엇인가를 보내려면 반드시 발사체가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그 발사체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인공위성의 주요한 기술들을 획득하고 탑재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지난 3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인공위성과 탑재체 기술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발사체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발사체를 고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나라가 무엇을 위해서 우주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주 탐사를 제대로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기술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주어야지 기술만을 위해서 목적을 뒤에 따라가게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들 화성을 가고 소행성을 가고 달을 가고 그 너머에 어딘가를 가는 것에 비전을 두게 되면 우리도 그 목표가 세워지면 거기까지 가는 발사체가 필요하고 더 큰 추력의 로켓이 필요하고 항법 계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적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소행성을 따라가게 되면 소행성과 같은 속도로 붙어서 움직이는 계산이 필요하고 수많은 기술들을 아직도 확보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도전해야 될 것이 눈앞에 있지만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주는 여전히 많은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 안 해본 거에 갑자기 투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실패할 게 뻔한 기술에 민간 기업에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해서 큰 국가 프로젝트로 우주 탐사 장기 프로젝트로
공공 수요를 제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주산업체는 위성 개발 업체와 발사체 업체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위성 개발 업체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 수요가 있어야만 우주산업체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어느 정도 투자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정부 주도하에 공공 수요로 계속해서 위성을 만들고 발사체를 만들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수준이 될 때까지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주 탐사가 굉장히 좋은 목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주 탐사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인프라, 우주 산업체, 기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추게 더 많은 성장과 도약을 할 것이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발사체 기술이 또 한 측면으로는 국방 안보에 닿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로켓, 액체 로켓, 고체 로켓, 하이브리드 로켓을 갖추게 되면 국방 안보에서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길에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을 머리 위에 두고 있고 중국과 일본과 미국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로켓을 더 확실하게 더 좋은 로켓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이 지금 달 뒷면에 위성을 보내고 화성에 위성을 보내고 하는 일들이 미국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5월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게 우주 분야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지만 어쨌든 우리도 세계의 국제적인 정세, 지정학적인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자주 국방의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주에서의 비전을 맞춘, 우주에서의 목표와 더 높은 도전 목표를 제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일 수도 있고, 또는 화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L4, 라그랑지안 L4에 위성을 갖다 놓는 미션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미션에 도전함으로써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게 될 거고, 궤도 계산을 하게 될 테고,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부품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큰 목표를 국가 주도로 아주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서 이게 수단과 목표에 대해서 이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창진 교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옷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맥락이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창진 교수님 혹시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하여튼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입었던 옷이 R&D 개발이라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부터 이제 입어야 될 옷은 활용이라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발사체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늦게 이제 확보를 했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독창적으로 활용하느냐,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이거를 연계를 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황정호 박사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라그란전 포인트 예를 들면은, 라그란전 포인트는 이제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우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방사선 폐기물의 일부를 갖다가 농축을 해가지고 우리 발사체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걸 L4에다가 라그란전 포인트에 놓는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방사선 폐기물을 일거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R&D의 차원에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아포피스나 뭐 아르테미스나 이런 것도 결정을 하느냐, 왜냐하면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의미가 따르게 되고, 의무는 곧 돈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게 뭐 한두 푼이 아니라 꽤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부처나
아니면 어떤 단체 혹은 어떤 조직이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많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새로 입어야 되는 옷은 그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국가의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옷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질의가 좀 들어온 게 또 있는데요. 우리 임정민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 우주 개발에 로드맵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많은 교수님, 이창규 교수님도 그렇고 황정화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기술을 확보하고 또 어떠한 특정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 번째 제3차 기본계획까지 그런 목표와 임무를 도열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좋은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제3차 기본계획이 이제 거의 이제 종료가 되고 제4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되는 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이창규 교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옷을 입는 체계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새로운 비전,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까지 우리가 해왔던 연구개발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는 활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더 미래의 세대한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담길 수 있는 정부 계획안이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기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많은 의견들이 다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정책하는 분들 또 이 우주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잘 담겨서 미래 발전 사항을 도출해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적절한 기회이고 지금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가 말씀하신 처럼 우리가 필요한 옷과 그릇에 맞는 계획이 있었고요. 아마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또 새로운 옷과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앞에서 또 나왔던 주요 논의 중에 하나가 시장 경쟁력 확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발사체로는 아니지만 위성 쪽을 좀 하고 계시는 AP 위성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위성 쪽에 산업화하는데 특히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발사체 쪽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위성 쪽하고 위성 활용 쪽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위성 사업을 하면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크게는 뭐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세 회사와 또 세트랙아이, 또 저희 회사,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또 이제 뭐 RFHIC처럼 좀 부품을 하는 회사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성 전체를 하는 뭐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관측 위성이고 좀 소형에 분류되지만 위성 전체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 통신 단말기와 또 위성의 탑재체, 컴퓨터, 또 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테나를 해서 지금 뭐 이제 전 세계 뉴스페이스로 뭐 불리는 많은 이제 위성 통신 회사들이 또 인텔리안 테크를 찾아오고 있는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제 사업적으로도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근데 위성 자체로만 보면 이제 세트랙아이가 굉장히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관심의 대상입니다. 지금 소형 위성 분야에서 많이 지금까지 왔는데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국내 위성이 워낙 이제 많이 발사가 되기 때문에 무슨 이제 또 유리한 점은 있지만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갈 것이냐. 여기 이제 뭐 국내 시장에서 많이 이제 경력과 경험을 닦다 보면 뭐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활용 쪽에서 뭐 위성이 항상 이제 전체 우주산업 분야를 보면 뭐 발사체도 있고 위성도 있고 뭐 기지국도 있고 지상 단말도 있고 또 서비스 활용도 있는데 이제 그 활용 쪽에서도 상당히 큰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모든 분야를 이제 다 우리나라가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누리호도 성공하고 또 생태계가 이제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또 그 대기업 말고도 부품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탑재체와 부분품을 할 수 있는 회사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늦게 시작했지만 자동차 산업도 발전을 했고 또 조선 산업도 한 게 그 밑에 수많은 이제 협력업체들이 그 받침이 되어졌기 때문에 누리호의 성공을 기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위성 산업은 특히 뉴스페이스에서 통신 산업은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는 주로 관측위성 위주로 했고 이제 통신위성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예타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정지궤도 복합위성도 올라왔지만 생각해 보면 일론 머스크가 올 2월에 트위터에 얘기한 것도 뭐 IPO를 언제 가냐 그랬더니 스타링크 사업이 비즈니스 모델로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가겠다. 자기도 안다. 뭘 하냐면 첫 번째 컨스텔레이션 빌더는 다 뱅크럽을 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리디움, 글로벌스타, 저궤도 위성들은 최근에 완앱까지 다 챕터 11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스타링크는 그 뱅크럽을 가지 않는 첫 번째 회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위성 산업이 우주 산업들이 이렇게 수익성을 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왜 정부가 밀어줘야 되냐 하는 여러 가지 있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스타링크가 앞서가고 있지만 이게 과연 수익성을 내는 사업이냐까지도 본인이 창업을 해서 12,000개의 위성을 쏘겠다는 창업자까지도 그런 걸 걱정할 정도라면 정부가 좀 국가가 또 국민이 좀 밀어줘야 되고 또 생태계도 조성돼야 되고 기업은 또 나름대로 수익을 내고 또 세계 경제를 가격 경쟁력이죠. 또 속도 경쟁력하고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다 각자가 좀 노력을 하고 그게 합쳐져야 어떻게 시너지가 돼야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미래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인적 자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 계시기 때문에 특히 카이스트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양성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카이스트에서는 지금 뉴 스페이스 리더 양성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2년 정도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을 하고 직접적으로 산업체에 가서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 우주 인력 양성하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이제 보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양산해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좀 더 어느 단일 대학에서 또는 단일 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국내 우주 관련된 학과들, 항공우주학과라든가 또는 천문학과 또는 우주과학과 이런 유관 학과들이 좀 지역별로 연계가 되어서 지역별로 필요한 인력들을 수급을 하고 현재 우주 생태계가 상당히 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진흥 협회에 등록된 업체들만 해도 벌써 50개가 훨씬 넘었죠.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펼쳐내고 얼마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체계화해서 대학에서 연계해서 지역별로 우주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습득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발표와 토론에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었는데요. 특히 인력 양성 문제 어느 정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누리호 이후에 우리가 나갈 방향에서 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식은 좀 새로운 옷을 입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결정을 하게 할 것인가 어떤 권한 이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실 분이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조항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결국 거버넌스 체계였는데 그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린 것처럼 이게 어떤 결정을 하면은 시간과 이제 돈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주 개발이라는 것은 일반 그 R&D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필요하고, 근데 이게 한두 개일 경우에는 그럭저럭 어떤 한 부처에서 맡을 수가 있지만 이게 여러 개가 동시에 가는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예산 구조를 보면 이제 각 부처마다 실링이라는 게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1년에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의 증가분은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부수적인 어떤 제한 요건 때문에 우주 개발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그러한 제한적인 요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고, 그런 구조는 결국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독립된 어떤 부처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발사체에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누리호가 이제 발사가 성공하고 나면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누리호 하나만 가지고 우리나라 우주 개발을 계속할 것이냐라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우주 개발을 하는데 발사체 달랑 하나 가지고 우주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개발하고 나면 그 개발하는 걸 기본 폼으로 해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일종의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그 결정을 요구하게 돼 있고 시간과 돈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잡한 문제, 그래서 지금 일단 끝나고 2단계로 뭔가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와는 달리 산업 생태계나 아니면 우주 국방 아니면 외교, 우주 외교 이런 것으로 그 내연과 외연을 확장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그 다음에 자금, 그 다음에 결정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부처 체계가 담당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그런 담론에 해당이 될 거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지금 사실 논의되고 있는 건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이 되는 국가우주위원회로 하자고 그런 그 논의가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이 되는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거를 집행하고 실행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조직이 없는 한은 그게 결국은 그냥 또 다른 위원회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면 독립된 어떤 그 체제로 우주 개발 체제를 전환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그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나아감에 있어서 그 다루어야 할 어떤 핵심 주제들에 대한 그 분야는 다 잡은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황정화 박사님 여성분이 혼자 계시니까 말씀하신 거에 좀 응원을 하려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소행성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이토가와인데, 이토가와라는 사람이 일본 우주 개발의 시조죠. 고체의 연료 로켓인데 펜슬 로켓을 발사했어요. 일본 자체 내에서는 천재라고 그러는데, 천재가 좀 약간 괴벽스러운 데가 있어서 그분이 60이 넘어서 발레를 배우셨어요. 남자가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을 탓하지 않고 천재성을 발휘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도 고체연료 로켓 입실론이 만들어진 게 된 것도 동경대 중심에 우주과학연구소가 있었고, 이게 세 갈래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합쳐진 게 작사인데, 그 소행성 탐사를 하면서 그게 리튬 이온 전지로 보냈는데, 그게 이제 망가져서 못 돌아오는 거로 됐는데,
그게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이산가족 만나듯이 뭐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 국민이 일본의 앞으로 우주 개발은 우리가 도와야 돼, 이런 그 단합이 이루어지는 거로.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걸 하나 잡아서, 그 니네들 왜 저 할 일도 많은데 소행성 하냐, 그러니까 우리도 남이 안 하는 걸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소행성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시료도 채취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존경하는 조항희 원장님께서 이 사회를 보시니까 할 말씀들을 다 끝났으면 이제 조항희 박사님 그 지휘하에 조항희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 전부 다 화이팅하자는 측면에서 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우주로 해서 우리가 10월 21일 날 로켓 발사가 성공하는 기원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의 심포지움을 마감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K 문화가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무로에서도 지금 우주가 어떤 영화의 소재가 되고 있고요. 최근 여러분들 TV 광고 시장을 보게 되면 우주 관련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큰 추세가 아닐까 싶은데, 이 말씀은 아마 문화 분야에서도 우주를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쪽에서 좀 더 좋은 소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누리호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어떤 과학자, 공학자, 기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땀과 노고가 아마 지금 깃들여 있는 누리호가 곧 발사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누리호의 파이팅을 외치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리호 우주로! 감사합니다.